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4월 하순에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약 70년 전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키워드가 같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 다른 하나는 중국입니다. 오늘 그 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OA 뉴스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연설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위한 의원들의 서한 권고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기뻐한다고 의회 관계자가 지난 30일 VOA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맥콜 위원장은 메카시 의장의 공식 초청이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역대 대통령들 중에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을 한 분도 6명이고 상하 합동 연설을 한 분도 6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빈 방문을 했을 때 합동 연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비국빈 방문, 공식 방문일 때 연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했을 때에 우남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이 연설을 했고요. 비국빈 방문했을 때 노태우,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은 국빈 때는 연설을 안 했어요. 비국빈 때 연설을 했습니다. 1989년에. 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참 어려울 때인데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 미 하원 홈페이지에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4년 7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의 참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솔직하게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해 추가적 재정 지원과 중국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다. 부통령 리차드 닉슨과 하원의장 조셉 마틴이 이 대통령 뒤에 앉아 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저 노란 원이 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 원이 부통령 닉슨입니다. 야, 중국에 대한 공격을 요청해? 이게 무슨 소리야? 중국 침공해가지고 공산정권 무너뜨리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1954년에. 대단합니다. 저도 이번에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학자도 조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정치학자나 이런 분들도 제가 약 뒷부분, 약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고스란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첫 꼭지는 결국 뭐냐면, 지금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지정학적 대립 구도가 있는데 이 구도를 흔들지 않으면 소련을 제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련의 언약을 신용할 수 없다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36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맹약이라도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하한 도덕적 가책이나 인도적 원칙이나 종교적 제재에도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 정복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하한 수단, 즉 집단 학살과 같은 잔인한 수단까지도 가리지 않고 사용하여 왔습니다. 소련은 그러한 전략을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중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중지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 우방들은 지금 소련의 공장들에 대해서 폭탄을 투하해야 할 것입니까? 또는 도살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세우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전 세계 자유인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오직 하나만의 길은 평화가 없을 때의 부러운 눈치로 평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소련 정부로 하여금 그 무도한 세계 정복 노력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어떻게든지 설득시킬 수 있다고 믿는 길도 아니며 오직 세계의 세력 균형을 강렬히 요동시켜서 공산 측에게 불리하게 쏠리게 함으로써 설사 그들이 선멸 무기를 소유하게 될지라도 감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즉 미소 대립에서는 이 구도 그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군사 지정학적인 그 구도 자체를 확 흔들어 갖고 소련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궁지로 몰아넣어야 억제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소련을요 중국이라고 놓고요. 중국이라고 놓고서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올 때 중국을 북한으로 놓고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기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지금 여기서 중국을 제압하려면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된다라는 거랑 그 당시에는 소련을 제압하려면 중국을 자유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남이. 대단한 겁니다. 1954년에 그 미국의 의회 합동연설에서 이런 급의 얘기를 한다는 게 대단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전선은 우리가 승리하고자 원하는 싸움, 아시아를 위한 싸움, 세계를 위한 싸움, 자유를 위한 싸움의 일개 소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무장된 20개 사단을 제공했으며 또한 20개 사단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인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만의 한국 청년들은 인류의 자유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용감성은 전장에서 실증된 바이며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 군사들은 세계의 여하한 군인들에게 비견할 만하다고 언명한 이래로는 미국인 중에서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도 또한 여러분에게 무장군 63만 명과 그의 위에 예비 병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과 대만은 중공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지상군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위한 전쟁, 세계를 위한 전쟁, 자유를 위한 전쟁에 나설 의지가 있다. 살벌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을 또 보시죠. 네. 중국 본토의 공산 정권은 극히 취약한 발을 가진 괴물인 것입니다. 이 정권은 대중의 증오를 받고 있습니다. 중공은 그들을 반대하는 자를 150만 명이나 학살했지만 아직도 허다한 자유중국 유격대들이 중국 본토 내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육군은 200만이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충성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게 포로가 된 중공군 출신자 중 14,369명은 대만으로 갈 것을 택했으며 중공으로 귀환하는 길을 택한 자는 불과 220명이었다는 사실이 입증하는 바입니다. 그 이외 중공의 경제 상태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중공에 도달되는 수입 물자의 60%는 해로를 거치고 있으며 연안해운은 그들의 남북교통의 주요 방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 해군이 중국 해안을 봉쇄한다면 중공의 교통망에는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중국 정권에 대한 반격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필요할 것이나 미군의 지상군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함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꼭지의 핵심은 뭐냐면 중공 침공에 있어서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제공해라. 육군은 대한민국과 대만이 맡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다음 꼭지 한번 보죠. 중국 본토가 자유진영의 편으로 환원하게 된다면 한국 및 인도차이나의 전쟁은 자동적으로 승리적 귀결을 짓게 될 것이며 세력 균형은 소련에 대해서 극히 불리하게 기울어지게 되어 소련은 감히 자유진영과 전제기험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는 한
자유진영의 궁극적 승리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련 정부는 이 중국 전쟁에 그 지상군과 공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인가? 아마 투입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자유진영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참전은 소련이 대량으로 수소폭탄을 생산해 놓기 전에 그 생산 중심지를 미 공군이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이론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계를 유하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어렵고도 무서운 세계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내가 지금 너무 매파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건 나 안다. I know that I must sound too much a hardliner. too much hawkish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강경 노선인 것으로 들린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soft-minded, 우리가 그러니까 유한, 부드러운 마음을 먹으면 우리 공산주의의 밥이 되고 만다. 그 얘기예요. 즉 이 꼭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중국을 해방시키면 소련의 지정학적 포지션은 급격히 약화된다. 소련이 참전하면 소련을 폭격해라. 지금 북한 자유화로 갈 때 아마 이런 컨셉이 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북한을 해방시키면 중국의 지정학적 포지션이 급격히 약화된다. 중국이 그때 대가리 쳐들고 까불면은 중국을 조져버려라. 그 구조죠. 똑같이. 구조가 똑같아. 그 다음이 이제 대단합니다. 미국 국회 신사숙녀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바야흐로 우리의 최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인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선양되었으며 그 후에 다시 반자유, 반노예 상태로는 생존할 수 없었던 유니온에 의해서 선양되었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걸기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반공산주의, 반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서는 평화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자유를 안정하기 위한 여러분의 중대 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라파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미주에 있어서의 세계 공산주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꼭지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건국 정신이 지금 당신들에게 중공에 대한 전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인류의 절반이 공산주의, 나머지 절반이 민주주의인 상태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이 이거랑 똑같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trategic systemic competitor, 그러니까 그 전략적 체제 경쟁자라고 중국을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살아남든 아니면 자유진영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든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그러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저거랑 똑같은 얘기네. 결국 70년 돌고 돌아서 공산주의 체제가 없어질 때까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어질 때까지는 인류에게 평화란 없다. 우남이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 맥이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대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자유공화국의 근본가치, 기본가치, 자유공화국의 생활 양식이 보호돼야 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건국정신과 같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뺑뺑 돌아서 여기 온 거예요. 뺑뺑 돌아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우남 이승만의 1954년 7월 28일 연설. 그게 이제 7월 27일이 휴전 그 정전협정 서명일이니까 정전협정 발효일이 되나 서명일이 되나 그러니까 7월 28일이면 이제 정전협정 그 정전협정 다음 날인 거죠. 1주년 지나서 다음 날. 결정적인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중국을 무찔러야 되겠습니다. 중국을 무찌르고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도라이 취급받죠. 지금 세상에선. 도라이 취급받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이제 우남이 저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전쟁을 막 멈춘, 막 이제 휴전하고 1년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의 대통령이기에 오히려 아무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남이 연설 첫머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려 나와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 깊은 의사당에 모여 주심으로써 나에게 커다란 명예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후의에 보답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매파처럼 들리고 약간 또라이 같이 들리더라도 나의 절절한 마음을 그냥 다 말을 할게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남이 뭐 그렇게 한바탕 마음을 풀어놓으려고 미국 상하 양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남은 일단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에요. 전 세계의 군사지정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철학적 베이스까지 따지면 20세기 최고예요. 우남 다음이 스탈린, 루스벨트, 처칠이 비슷해요. 스탈린이 좀 더 고단수고 그 다음에 단수로만 따지면 우남은 방향도 훌륭하고 군사지정학적 통찰도 훌륭한데 그걸 철학으로도 바탕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남은 제가 보기엔 노림수가 세 가지였다고 봅니다. 이런 살벌한 아마 미국 어떤 외국 정상이 와서 미국 상하 양원 연설에서 저 정도 톤으로 연설한 사람은 우남이 아마 거의 톤이 제일 높을 거예요. 아니 중국 오면 중국 해방시키고 소련이 거기에 끼어들면 소련 조져라 이 소리인데 젤렌스키도 이런 말을 안 했지.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노림수가 세 가지인데 우선 첫째, 소련 그다음에 중공,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죠.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전쟁이 다시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너희 벌릴 각오 돼 있냐? 그거예요. 너희 일 벌릴 각오 돼 있냐? 나는 미국 국회에 와서 중국을 해방시키라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소련이 개입하면 소련을 폭격하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이야. 그래서 너희 전쟁하려면 한번 해봐 이 자식들아. 그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야, 내가 좀 너무 사나운 매 같지? 내가 너무 강경파인 것 같지? 근데 거꾸로 뒤집고 생각을 해봐. 우리보다 더 화끈한 동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희 어차피 지금 소련이랑 지금 겨뤄야 되잖아. 그 최전선에서 우리처럼 독이 올라있는 그런 국민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 없으니까 우리 도와줘. 재정적 지원하고 군사무기 더 지원하고. 너희가 굉장히 싼 값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야. 그게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가. 그러니까 너희는 뭐 평화 찾고 뭐 반전 찾고 고상하게 살아. 근데 우리는 최전선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쟁광 같이 살게. 우리는 그 필사의 각오로 살 수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뒷자리에 이제 닉슨 부통령 앉아 있잖아. 닉슨이 미중 화해 물꼬 텄잖아요. 이 연설이 쓴 다음부터 17년 후에. 그 경고예요. 우남은 미국 정치를 미국 사람만큼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100%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메시징을 하는 거예요. 나 너희 알아. 너상 국론이 분열돼 있고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잖아. 그래가지고 너희 세계제 1차 대전 때도 그 참전 안 하려고 하는 걸 나의 그 은사뻘 되는 우드로 윌슨이 또 나의 동지 겸 스승인 존 모트 붙잡고서 그 시민운동가 존 모트 붙잡고 참전운동 일으켜가지고 간신히 전쟁 터진 지 3년 만에 참전했잖아. 그래가지고 너희는 그 중일전쟁 37년에 벌어졌을 때도 방치했었고 39년에 유럽에서 세계대전 터졌을 때도 방치했었고 드디어는 진주만에서 두들겨 맞은 다음에 전쟁이 들어왔는데 그거 내가 이미 책에서 예언한 대로였잖아. 너희가 얼마나 그 여론이 분열돼 있고 아주 그
변덕스러운 여론에 휘둘리고 얼마나 고립주의 성향인지 내가 잘 알거든. 너희는 조금 고라파지면 아마 지금 중공하고도 대탕트 하라고 할 거야. 대탕트 할 거야. 미중 화해하려 들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그런 짓 하면 너희 건국의 아버지들의 근본 정신을 말아먹는 짓이야. 그런 일 벌이면 안 돼. 야, 닉슨 알아들었지? 너희 다음에 앞으로 한 15, 16년 지나서 대통령 됐을 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단한 거야, 이거.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기계나 이런 종류의 철학이 없죠, 당연히. 우남은 뭐 전 세계 인류 역사상 20세기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때랑 지금이랑 한국의 사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 윤 대통령 방식으로 말을 해야겠죠.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